오늘 반일 프레임의 배우는 누구인가에 강서로 나와주실 분입니다. 방금 소개받은 주동식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를 칭찬하고 찬양하지 않으면 제가 우파일 수도 없고 애국자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요. 이제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좀 더 많이 생각해봐야 될 것 하는 부분을 좀 고민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주제가 저기 반일 프레임에 배우는 누구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약간 좀 어려운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판능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판능. 아마 아시면서도 그냥 아마 쓰는데 안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판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일제시대 때 저기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그 노동자입니다. 노동자도 그냥 노동자가 아니라 여기 좀 막노동 비슷하게 그런 일을 하는 그런 노동자였어요. 이분이 역사에 기록되는 일을 합니다. 무슨 일로 이 역사에 기록이 되느냐? 1921년에 이분이 일본 동경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어요.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는 우리나라 지금은 뭐 수건 그러면은 그냥 쓰고 버리는 물건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수건이 상당히 귀한 물건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막노동이었는데 그냥 막노동하는 노동자였는데 수건 3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본인으로서는 재산 목록 1호 비슷한 그런 물건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걸 누가 도둑질을 해가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일본의 근처에 있는 파출소로 가가지고 도둑질을 당했다. 범인을 잡아달라. 그런데 좀 무시를 당했나 봐요. 아무래도 일본과도 서투르고, 또 조선인, 그 당시에는 조선쟁이라 어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시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집에 돌아와요. 그러다가 자기 하숙집 주인하고 이제 또 다퉈요. 하숙집 주인한테 아마 니들이 가져가 도둑질이 한 거 아니야? 그 정도 했겠죠. 그러니까 하숙집 주인이 이분을 패요. 이 판능이라는 노동자가 얻어맞고 칼을 들고 나와서 하숙집 주인 둘 다 죽이고 길거리에 나와서 무차별로 칼을 휘둘러가지고 17명을 죽입니다. 전부. 일제시대 때 17명을 죽여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분이 재판을 받습니다. 형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으로는 당연하게 일제시대니까 사형 선고를 내렸을 것 같죠? 처음에 무기징역 때렸다가 나중에 감형을 받아서 7년 6개월형을 받습니다. 17명을 죽였어요. 무차별로. 아무 이유도 없이. 물론 이유는 있었지만 말이 됩니까? 자기 수건 3장이 도둑 맞았다고 해가지고 그 분노로 해서 17명을 그냥 살해했어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을. 근데 처음에 무기징역 받았다가 나중에 7년 6개월로 감형을 받아가지고 정상적으로 살다가 1955년에 자연사에서 사망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례를 들으시면서 뭐 떠오르시는 거 없으세요? 일제시대가 우리가 일제시대 그러면은 조선 사람들은 무조건 일본인들이 와서 칼로 찔러 죽이고 막 무차별 학살했을 것 같은데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1운동 때도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그러지만은 당시에 지나보면서 그게 그렇게 의도적이지 않게 죽은 사람들 빼놓고는 다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가지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걸 그때 우리는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위안부 보면은 지금 위안부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어떤 정서적 피해의식을 자극하는 그런 요소인데, 위안부를 원래 일본군이 만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위안부 왜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강간하기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강간을 방지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강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본군이 그때 전체적으로 그 전쟁에서, 태평양 전쟁에서 동원한 군대가 760만 명인가 그랬어요. 다 젊은이들 아닙니까? 이 젊은이들이 그대로 놔두면은 다 아시겠지만은 젊은이들은 성적 욕구도 활발하고 그러니까 강간 같은 사건 같은 게 일본군 지휘부가 막으려고 그래도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걸 막으려고 위안부를 만든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조선 여성들이 피해를 입은 것도 사실인데, 엄격하게 말하면은, 여기 이제 이후에 박사님 오셨습니다만 전문가입니다. 제가 그래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좀 잡고 있습니다만은, 이 위안부들이 강제로 흘려갔다가 증거가 있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거의 대부분이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또는 일부는 속았다고 그러지만은
마치 우리가 저기 좌파들이 묘사하는 것처럼 막 헌병들 동원해가지고 막 민가에 침해해가지고 강제로 끌고 간 경우 사례는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증거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위안부 본인들의 증언을 들어봐도 본인들이 속아서 갔다는 말까지는 하지만 다 일종의 자기 뜻에 의해서 간 것이 확실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제시대는 근대 국가였어요. 근대 국가. 근대 국가라는 것은 법치에 의해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마음대로 막 저기 헌병이나 경찰이 사람들 쏴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그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불가능한 시대라는 이야기예요. 보면은 저기 뭐 그 조정래라고 아시죠? 조정래 소설가 모르십니까? 태백산맥 쓰고 아리랑 쓰고 그런 유명한 그 좌파 소설가 있습니다. 그 양반이 묘사하는 거 보면은 일제 헌병이 한국 사람들을 막 칼로 찔러 죽이고 무작위 총으로 쏴 죽이고 그런 묘사가 나오거든요. 아리랑에 소설에 나옵니다. 저는 안 읽어봐서 그냥 모르겠는데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불가능한 시대가 조선 일제시대였어요. 아니 17명을 무차별 살해한 사람도 이 사람이 감형을 받은 이유가 정신병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집단 살해한 이유는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정을 받아가지고 무기징역에서 7년 6개월로 감형을 받은 시대가 조선 일제시대인데 거기서 무차별적인 위안부 연행하고 그런 일이 가능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근대라는 게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또 징용공 문제도 나오고 있죠. 징용공 문제도 여기 정학기 박사님이랑 유현 박사님이 전문가십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기로 1944년부터 1944년 9월부터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1945년 초까지만 몇 개월 안 돼요. 1년도 안 돼요. 그 기간 동안에만 일본의 징용 그 법령이 적용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동원했거든요. 그 전에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은 전부 자발적으로 건너간 겁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인 노동자 많이 오죠? 많이 오지 않습니까? 대답 좀 해주십시오.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노동자들 있잖아요. 왜 옵니까? 한국인들이 강제로 가서 끌고 왔으니까? 좀 더 많은 월급 받고 대우를 찾아서 온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일제시대 때 1944년 9월까지 일본으로 건너간 노동자들은 한국인 노동자들은 전부 좀 더 많은 월급을 받고 좀 더 많은 좋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 건너간 거예요. 당시 일본인들이 무조건 한국인들 오는 거 허락하지도 않았습니다. 관부 연락처에서 통제하고 검사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징용공 재판 원고들은 거의 대부분 자기들이 원해서 갔던 분들입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가 지금 우리가 일본 문제에 있어서 그 반일 감정의 벼우에 깔려있는 그런 심각한 오해들인데 결국 이런 반일 감정 이것을 그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분들이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의도라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한일 양국의 친선을 맺고 좋은 관계로 서로 협력하는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분들 무슨 저기 그 토착 외구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의 목표가 한일 관계 문제를 과거사를 해결하기 위한 겁니까? 해결하기 위한 게 아니고 좀 더 악화시켜가지고 한일 양국의 감정을 악화시켜가지고 그것이 해결하기 어렵게 만드는 게 이분들의 목표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는 그 배후에가 바로 반일 감정을 해결하기 어렵게 만들고 이걸 왜곡시키고 더 악화시키는 그 목표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고 그 배후에가 북한과 중국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기 바로 반일 감정의 문제, 그 배후에가 중국과 북한이 있다는 그 문제는 결국 한마디 키워드로 귀결이 됩니다. 뭐냐? 바로 근대화의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근대입니다. 자유, 인권, 사유재산, 법치, 개인, 계약, 기업, 시장. 지금 우리가 이런 가치 속에서 살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가치가 근대에 들어와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제는 이런 가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근대를 구성하는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이 가치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 하나를 빼고 나머지 요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냐면 그게 되지 않습니다. 저는 중국이라는 나라를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했다고 그러지만은 근대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이 나라에는 인권도 없습니다. 법치도 없어요. 자유민주주의도 없고
그 국민들이 주권 재민도 없습니다. 국민들이 거기서 자기 지도부를 뽑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이건 근대 국가가 아닙니다. 경제 발전도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몰라요. 근대라는 게 이렇게 다 밀접한 연관돼 있어가지고 그 속에서 경제 발전도 가능한 건데 저는 중국이라는 나라의 경제 발전은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인권도 없고 자유도 없고 법치도 없기 때문에 사회재산도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19세기 이후에 한반도의 역사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키워드를 뽑는다면 그것은 바로 근대화입니다. 한반도에서 전개된 중요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현상의 대립의 뿌리에는 근대화를 수용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의견 차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김옥균 아시죠? 개화파가 처절하게 싸웠지 않습니까? 개화파 운명이 말로가 좋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개화파가 처절하게 싸운 것도 근대화를 이해한 것이었고 개화가 바로 근대화입니다. 고종과 민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정신병이 들어가지고 고종과 민비를 미화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만은 고종과 민비 정말 욕을 얻어 처먹어야 마땅한 우리들입니다. 고종과 민비가 행패를 부린 것도 근대화를 가로막고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근대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법치입니다. 제가 아까 이판능 이야기했죠. 이판능의 인권이 보호된 것도 결국 법치가 작동했기 때문이에요. 법치가 있어야 사유재산권이 보호되고 인권이 존중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신분제의 속박을 벗어나 자유로운 자기 뜻에 따라서 직장을 얻고 결혼도 마음대로 하고 마음대로 주거를 옮기고 그래서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해서 계약에 따라 거래하고 재산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언론과 출판, 양심과 사상의 자유에 따라 정치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근대 이전에 조선에서 법치가 있었습니까? 법치, 물론 법전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법치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시대 재판, 원림재판이라고 그러죠. 내 이름,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인정 안 하면 팹니다. 고문해가지고 자백을 받아내는 게 그게 조선시대 재판이었습니다. 그게 법치입니까? 근대 이전 중국이나 조선에도 법은 있었습니다. 군주가 백성을 지배할 때 법에 근거해야 한다는 사상, 그게 법과 사상이라고 그러죠. 법과 사상도 있었습니다. 이게 동양식 법치입니다. 하지만 동양식 법치는 엄밀하게 말해서 법치가 아니었습니다. 법치를 보통 법의 지배, 룰 오브 로우, 그리고 법에 의한 법을 이용한 지배, 룰 바이 로우 두 개로 나눕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그리고 중국의 법치는 룰 오브 로우,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의 지배는 사람과 무관하게 법 자체가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동양식 법치는 룰 바이 로우였습니다. 사람이 법을 이용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런 게 동양식 법치였습니다. 이게 어떤 백성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게 아니라 지배자가 이 백성들은 내 것이니까 다른 놈들은 손대지 마, 너 타치 하기 위해서 동원한 것이 동양식 법치, 룰 바이 로우였습니다. 사람이 법을 이용해서 지배한 것이 동양식 법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중국식 법치를 그대로 흉내낸 것이 이시조선이었습니다. 조선 말에 괴화파를 중심으로 갑오 경장 등 근대화를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고종과 민비 등 수구 세력에 의해서 좌절이 되었습니다. 그런 수구 세력의 배후가 누구였습니까? 청나라, 중국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청나라가 대한민국에서 조선에서 손을 뗀 게 뭐 때문에 손을 뗐습니까? 무슨 사건 때문에? 청일 전쟁에 의해서 청나라가 일본한테 박살이 나니까 비로소 그때 조선의 독립이 대외적으로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그 전에는 해외 서양 나라들이 조선하고 근대적인 평등한 계약을 맺으려고 해도 맺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 청나라가 한국의 종주국이라고 그러니까 관계가 도저히 근대적인 법치, 근대적인 평등한 계약을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처음부터 여기 조선은 중국에서 벗어난 독립국이다 하는 것을 계속 요구를 했고 그걸 달성한 것이 청나라에 의해서 달성이 된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는데 바로 조선의 독립을 가장 강경하게 원칙을 세우고 요구한 게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도 일본이라고 그러면 그냥 이를 빠득빠득 갑니다. 저는 그걸 보고 반일 정신병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정신병이 맞습니다. 현실적인 근거가 없거든요.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해야 되는 게 한국은 일제시대에 이 근대화가 됐고 근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대화가 완성은 아니지만 일제시대에 근대화가 시작된 것은 그리고 법규화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일제시대에 조선은 경제와 사회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전면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조선 민사령이라는 걸 동원해가지고 일본의 민법 체계를 들여와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원심 재판이 아니라 법치에 의해서 신분 보장이 되는 사회에서 그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여기 가장 이게 조선 일제시대 조선이 발전했다, 한반도가 발전했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단적인 증거가 뭐냐면은 인구 증가입니다. 1911년 막 일본이 한국을 조선을 지배했을 때 조선의 인구가 1,50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1945년 해방 당시에는 2,592만 명으로 72% 증가했습니다. 굉장한 증가율입니다. 경제와 보건, 치안, 인권 등 사회 전반에 발전이 없으면 이런 인구 증가 불가능합니다. 인구 증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한마디로 살만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경제가 연간 4.2% 성장했고 국내 총 산업 생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1918년 85%에서 52%로 낮아졌고 공업의 비율은 8%에서 26%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은행 등 근대적인 금융기관들이 생겼으며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소유권 제도가 확립되고 조세 행정체계도 정비했습니다. 이시조선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시조선에서는 인구와 생산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1900년경의 인구와 땅값은 그 100년 전인 18세기 초반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임금이 10분의 1로 떨어졌던 거예요. 100년 동안에. 이게 발전한 나라였습니까? 일본이 아니었어도 조선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게 솔직한 이야기인데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보는 분들의 결론입니다. 근대의 가치들을 이제 근대화가 시작이 되면은 근대의 가치들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정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모든 결론은 결국 정치로 귀결되기 마련입니다. 그게 국민국가입니다. 국민국가. 근대화의 정치적 결론이 국민국가를 설립해야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위대한 게 바로 근대화의 정치적 결론인 근대 국민국가 설립, 바로 건국을 해냈다는데 그 이분의 위대함이 있는 겁니다. 이거 말로는 건국 쉬운 것 같죠?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에요. 법치나 인권, 시장, 기업, 계약, 개인 등의 가치가 바로 근대 국민국가를 통해서 구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근대화를 이루려고 그러면은 근대 국민국가를 건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풀고 가야 됩니다. 국민국가, 영어로는 네이션 스테이트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뭐로 번역할까요? 네이션 스테이트. 네이션을 뭐라고 번역합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민족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게 굉장한 오해고 왜곡입니다. 아주 심하게 말해서. 네이션을 민족, 그리고 국민국가를 민족국가로 번역을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180도 완전히 반대, 정반대 의미로 지금 번역을 한 겁니다. 민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금 당장 단적으로 말해서 좌파들, 주사파들이 자주 쓰는 말이 같은 우리 민족끼리란 말 많이 같이 쓰죠? 우리 민족끼리란 말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 민족이라는 게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북한과 대한민국이 같은 민족이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과 대한민국이 같은 민족입니까? 정작 다릅니다. 아닙니다. 저기 언어와 전통을 공유하고 심지어 유전적 공통성을 가진 집단이라는 개념이 민족이라고 그러면 같은 민족 국가가 맞습니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네이션 스테이트, 근대의 결실로서 정치적 결사처로서의 국민국가, 네이션 스테이트라는 점에서 보자면은 대한민국과 북한은 완전히 다른 네이션이고 다른 국민국가입니다. 북한 아닙니다. 조선입니다. 조선.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북한이 아니고 원래 김씨조선이라고 부릅니다. 이씨조선 이후에 김씨조선. 그런데 하여튼 지금 좌파들이 말하는 네이션의 개념은 원래 네이션의 개념과 정반대입니다. 네이션은 전통과 무관하게 이념적 동질성을 정치적으로 공유하는 집단입니다. 혈연이나 언어 따위 이런 무관합니다. 좌파들이 우리 민족끼리 어쩌고 하면서 북한과 대한민국이 한 민족이라고 사기를 치는데 북한과 대한민국은 같은 네이션이 아닙니다. 같은 국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념적으로 완전히 상반되지만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좌파의 민족 개념, 주사파의 민족 개념에 따르면 이시조선도 국민국가라고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이시조선도 언어와 전통이 같고 혈통적으로도 단일한 민족이에요. 그러면은 국민국가라고 불려야죠. 민족국가라고. 근데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좌파 중에서도 없습니다. 민족이 아닌 국민, 민족국가가 아닌 국민국가라고 불려야 됩니다. 국민국가에서는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갖는 집단도 이념적 동질성으로 동화됩니다. 지금 가장 전형적인 네이션 스테이트가 어딘 줄 아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전형적인 네이션 스테이트 바로 미국입니다.
좌파식으로 말하면은 미국이 민족 국가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도 그 흑백 갈등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데 미국이 네이션 스테이트고 국민 국가입니다. 트럼프도 아메리카 민족주의라는 이야기를 썼잖아요. 그건 바로 국민, 네이션이 민족이 아니고 국민이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예, 일본은 사실 한반도에서 국민국가 건설을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주도한 국민국가 건설에 당시의 독립운동가들은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 조선인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사회주의자가 모두 자신들의 방식으로 독립된 국민국가를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이 갈등이 실은 일제시대 때는 일본의 힘에 의해서 눌려 있었어요. 그러다가 언제 폭발하는가? 해방이 되니까 폭발합니다. 일본이라는 존재가 사라지니까 이제 우리 힘으로 국민국가를 건설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건설할 것인가? 이걸 갖고 대립한 겁니다. 바로 자유민주주의, 서구식 방식의 근대국가, 국민국가인가? 아니면은 소련 방식의 그런 대륙식, 사회주의식, 공산주의식 국민국가를 건설할 것인가? 이걸 갖고 대립투쟁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해방 직후에 이념적 대립이고 갈등이었습니다. 이게 진전이 되다가 전면적으로 폭발한 게 바로 6.25 전쟁입니다. 해방 이후에 우리가 솔직히 인정할 것은 당시 한반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이념적 사상적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나는 이런 문제랑 무관하니까 그냥 나대로 살겠어. 이렇게 하는 게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누구나 이념적 선택을 강요당했어요. 너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 살래? 아니면은 자본주의, 민주주의로 살래? 누구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이 선택을 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분단입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었고요. 북한에서 6.25 전쟁 이전부터 북한에서 공산당들에게 그 고통을 받았던 분들이 6.25 이전에도 내려왔고 6.25 때도 내려왔습니다. 그분들 조금 안 좋은 말로 비하하면은 38 따라제라고 그랬죠. 월남민들. 그분들이 대한민국 건국에서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건국과 산업화, 경제 발전 등에서 엄청난 역할을 했고, 그리고 남한에서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 어땠습니까? 미 군정하고 싸우다가,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하고 싸우다가 견딜 수 없어가지고 북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 뒤에 다시 6.25 전쟁이 나니까 완전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한반도 전체가 해쳐보여 간 겁니다. 공산주의자는 북으로, 민주주의, 이 자유주의자는 남으로. 그 결과가 바로 바로 버스 오브 네이션, 국민국가의 탄생입니다. 세계에서, 제가 자주 어저께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해를 못 하시던데, 세계에서 미국하고 가장 비슷한 건국 과정을 거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왜냐? 미국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신대륙에서 말 그대로 전통이라는 거 하나도 없었죠? 신천지에서 뭘로 모였습니까? 이념적, 사상적, 그리고 종교에 있어서 동질성. 이것에 동의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혈연이 뭐니 그런 민족이란 개념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동의하는 이념과 사상, 여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미국이에요. 처음에 미국의 건국 당시에는 흑인을 자기 나라 국민들로 소화를 못 해냈습니다. 그게 미완성이었어요. 그거 흑인도 자기 나라 국민으로 소화해낸 사건이 뭡니까? 바로 맞습니다. 남북전쟁입니다. 바로 미국의 이 건국이라는 것이 바로 전형적인 국민국가 건설 과정이거든요. 이것과 가장 비슷한 과정을 거친, 건국 과정을 거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은 신대륙이니까 그런 건국이 가능했지만 대한민국은 신대륙도 아니고 몇천 년 동안 살아온 땅인데 이 땅에서 완전히 새로운 이념과 사상에 의해서 국민이 만들어진 사건이 대한민국 건국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발전한 이유가 바로 이렇게 이념과 사상에 의해서 새로 대한민국 국민이 바로 네이션이 탄생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대한민국이 온갖 진통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고생 많았습니까? 불구하고 이렇게 발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빨갱이들 저 북으로 건너가고 자유주의자, 자본주의자, 우리 경제 자유주의자들이 모여가지고 대한민국을 건설했으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게 발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 결과입니다. 저는 사실 연마서 보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과정은 비극이었고 힘들었고 아팠지만은 저는 일제시대도 일본 식민 지배도 그리고
6.25 전쟁도 결과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축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분단이 됐을 때 북한하고 남한하고 어디가 조건이 좋았겠어요? 북한하고 남한하고. 북한이 압도적으로 좋았습니다. 북한이 그때 3.8스 긋고 나서 좀 있다가 무슨 조치를 취했냐? 단전 조치를 취했어요. 남한으로 보내는 전기를 끊어버린 겁니다. 그 뭘 보여주는 겁니까? 북한이 당시에 전기도 모든 것이 압도적으로 앞섰다는 겁니다.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5.16 혁명 일으키고 나서 주변 사람들이랑 막 상의한 게 나옵니다. 거기서 남한하고 북한하고 경제력 비교를 하는 게 나왔더라고요. 북한이 거의 10배가량 앞서 있었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북한이 남한을, 대한민국을 앞섰다는 게 경제 통계에 나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대한민국하고 북한하고는 체제 경쟁은 완벽하게 대한민국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일본이 물려준 유산은 북한에 훨씬 많았지만 이념과 사상의 우월성 때문에 대한민국이 완전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근대화를 둘러싼 대립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분단은 근대 국민국가 건설을 둘러싼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의 연장선입니다. 체제 경쟁인 것입니다. 이 경쟁에서 북한은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근대화와 그 연장선인 국민국가 건설 경쟁에서 사회주의는 실패했다는 것이 완벽하게 실패했다는 게 증명됐습니다. 하지만 이 경쟁은 분단이 지속되는 한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내부에서 거의 내전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대립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지 않습니까? 좌우파 대립 심각합니다. 이념 대립 심각한데 이게 바로 분단의 연장선입니다. 분단이 대한민국 내부에서 다시 연장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은 체제 경쟁에서 완벽히 패배했지만 그것을 이념 전쟁으로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 이념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뭘까요? 바로 반일 정서이고 그 반일 정서의 불쏘시개가 위안부 문제이고 징용부 문제입니다. 위안부 문제, 징용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해결하려고 그러면 주사파들이 나서서 트집 잡고 진정성이 있니 없니 그따위 개소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뒤에 북한과 중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식민지 피해의식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이런 반일 피해의식의 배후에는 중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국은 6.25에 참전해서 한반도의 통일 국민국가 건설을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북한을 지원하면서 한반도 전체를 자신들의 지배 아래 두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모든 나라는 처음에는 작은 정부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점점 중앙 집권화되고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점점 나라가 발전하면서 큰 정부로 가는 겁니다. 근데 중국은 정반대였어요. 황하 문명이 시작될 때부터 그 나라는 중앙 집권이었고 큰 나라였고 큰 정부였고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 배경이 바로 지정학적 조건의 차이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약간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중국이 어디서 시작됐나요? 황하 아닙니까? 황하 문명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황하가 특징이 뭔지 아세요? 홍수가 해마다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기름진 흙을 날라오는데 그건 이집트 문명이랑 좀 비슷하죠. 그런데 중국은 이 황하 문명에서 이게 그 황하로 해서 발전도 했지만 황하 때문에 피해도 굉장히 컸습니다. 날강과 비교도 안 되게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치수를 해야 됩니다. 치수 아시죠? 물을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황하 문명은 그래서 처음부터 그 황하 문명에 자리 잡은 왕조가 가장 큰 국가적 과제가 치수하는 거였어요. 근데 치수를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한두 사람은 안 됩니다. 치수, 이건 어마어마한 사람, 노동력을 동원해야 됩니다. 노동력을 동원한다는 것은 대규모 노동력을 동원한다는 건 그만큼 정부 권력이 커지고 정부 규모가 커지고 중앙 집권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중국 문명의 바로 특징을 규정하게 됩니다. 법치가 없었다고 이야기했죠. 그게 바로 이런 특성 때문입니다. 서양 문명의 뿌리는 좀 다릅니다. 그리스 로마 문명이 지중해에서 태어났는데 지중해는 고대의 그 고속도로라고 불렸습니다. 그만큼 발전하는데 유리했는데 동시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자연적인 장벽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륙하고 해양 국가하고 지중해하고 황하가 특징적인 결정적인 차이가 뭐지 나타나냐면은 황하 그 문명은 처음부터 대륙이기 때문에 하나의 지배 체제로 묶이기가 쉬웠습니다. 지중해에서는 그게 어려웠습니다. 하나의 국가로 묶이기가 어렵고
바다에 건너가니까 바다를 건너가야 되니까 원 관계가 발전했냐면은 계약이 발전했습니다. 계약. 그때 계약이 발전하고 이게 바로 법치로 저는 이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호 대등한 관계. 어느 한쪽이 원하지 않을 때는 다른 쪽에서 이 계약 자체가 해제되는 그런 게 법치로 이어졌다고 봅니다. 중국에는 이런 정신이 없습니다. 대륙이라는 조건 때문에 상시적인 지배 체제를 만들고 그래서 자신들이 지배하는 것을 뭐라고 만드냐면 중화라고 부르고 자신들이 지배하지 못하는 땅을 이민족, 그 오랑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걸 합리화한 것이 바로 이제 소위 말해서 4대 모화 사상이거든요. 근데 그 4대 모화 사상을 받아들이는 이민족 주변에 그 이민족들이 소위 말해서 오랑캐들이 다 받아들였느냐? 사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항상 중국의 북방 민족들은 중국을 점령했고 중국을 점령하지 못하는 민족이라 해도 항상 중국의 지배에 저항을 했습니다. 이걸 가장 잘 받아들인 민족이 어딜까요? 조선이었습니다. 조선. 그 조공 무역 체제라고 그러는데 다른 나라, 다른 이방 민족들은 중국에 조공 사신을 보내도 몇 년 만에 한 번씩 보내든지 보낼까 말까 했습니다. 근데 조선에서는 1년에도 서너 번씩 보냈어요. 새해 오면 보내고 뭐 보내고 그러게 했습니다. 이게 일종의 정신적인 저는 강간이라고 보고 화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강간을 하는데 조선 지배층들은 이것을 화간, 상호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계 역사상 가장 추악한 정신적 불륜입니다. 이 역사적 정신적 불륜을 되살리려 하는 것이 친북 종종 주사파 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중국의 대한민국을 중국의 영향력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러는 게 저는 반일 정신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이 중국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데도 아니고 중국의 미래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북경대학에 가서 중국은 큰 산맥 같은 나라고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중국몽에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 역사상 독립국가의 수반이 다른 나라에 가서 이렇게 완전히 우리가 당시 시절에 속국이요 이렇게 말한 사례가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을 것이고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한일 관계 정식으로 그 한일 협상이 이루어진 것은 1965년인데 한일 협상을 놓고 그 협상을 접촉을 시작한 것은 1952년입니다. 그때 서로 양국이 한국과 일본이 뭘 들고 나왔느냐? 상대한테 요구할 금액을 계산해서 들고 나왔어요. 한국이 일본한테 얼마를 요구했는지 아십니까? 5억 달러가 좀 넘습니다. 일본이 한국한테 요구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5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10배 차이입니다. 이 차이가 바로 한국과 일본 거래 관계에서 청산해야 할 금액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직접 쓰자마 말하는 거지. 기타 정신적인 거, 기타 등등은 계산하지 않은 겁니다. 일본은 식민 지배를 39번 공식 사과했습니다. 사과한 주체도 천황부터 총리, 내각 장관들까지 급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좌파들은 일본이 사과하지 않았다고 그러고 사과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진정성이 없다고 그럽니다. 한마디로 사과 받아들이기 싫고 계속 악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장난처럼 하는 이야기 했습니다만 아마 천황이 식민 지배를 사과하면서 할법자설을 해도 아마 우리나라 좌파들은 그리고 이 반일 정신병자들은 진정성이 없다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중국은 39번 사과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6.25 전쟁 일으킨 것도 단 한마디도 사과하지 않고 지금도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해서 미화해가지고 영화 만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사파들이 중국한테 사과하라는 이야기 한마디라도 합니까? 그리고 이것도 거의 안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인데 제국주의 지배를 사과한 식민 지배를 사과한 나라도 전 세계 제국주의 국가 중에서 일본뿐입니다. 독일이 많이 사과했다고 그러죠. 독일은 식민 지배를 사과한 게 아니라 반인륜 범죄, 가령 아우슈비츠 학살 사건 같은 걸 사과한 거지 식민 지배를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독일은 식민지 자체도 거의 없었어요. 영국의 식민지가 제일 많았는데 사과했습니까? 사과했다는 사례 가져보십시오. 한 적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식민 지배 사과한 나라도 일본뿐이고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나라, 그것도 끈질기게 해서 요구하고 있는 나라도 한국뿐입니다. 이거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시간이 자꾸 그만하고 해서 독촉을 했어서 제가 준비한 원고를 다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저기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반일 정서 이야기하신 분들 중에 나이가 드신 분들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일본에 대해서 좀이라도 기억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최소한 40년생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40년생이어야지
최소한 해방될 때 4살, 5살이니까 일본에 대해서 좀이라도 기억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일본을 맞아서 일본 입장에 있을 때 살아봤다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 뭐 되게 50대, 60대죠? 웃기는 겁니다. 보면 그런 말 있죠? 세상에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고. 제가 보니까 책 한 권만 읽은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본인은 경험도 못 했으면서 언론과 학자들이 말하는 이야기만 듣고 일제시대에 대해서 마치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이거 고치려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직접 경험한 분들은 너 그렇게 살았지 않냐고 이야기하면 고쳐집니다. 근데 머릿속에서 과거의 이념, 역사 체험을 주입받은 사람들은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네, 중국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오늘은 좀 이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반도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굴욕적인 경험을 해왔습니다. 이건 심지어 북한의 김일성이나 김정일도 이야기했던 거예요. 일본은 최근 몇백 년의 원수지만 중국은 몇천 년의 원수다. 한국은 한반도는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근대화의 피어린 투쟁을 해왔고 그 소중한 결실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좌파들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다시 중국에 안기자고 합니다. 그 무기가 바로 반일 정신병입니다. 이걸 벗어던지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4대 모아의 세계로 들어가고 우리 자손들, 여기 계신 젊은 분들은 해당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중국의 종이 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중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식인 문화가 발달한 나라입니다. 송나라 때는 사람 고기로 요리하는 요리책까지도 발간한 나라 중국이에요. 지금도 거기 삼국지나 수호지 같은 데서 사람 고기 먹는 묘사가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누신이라고 근대 소설가에서도 식인 문화가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뻑하면 중국에서 식인 사건 발생한 것이 보도가 되곤 합니다. 여러분들 농담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엔춘 사건 아시죠? 우엔춘 모릅니까? 우엔춘이라고 저기 우리나라 여자 죽여가지고 비닐봉다리에다가 몇십 개에다 그 고기를 분리해가지고 담아놨던 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건이 안 밝혀졌어요. 저는 우리가 이대로 좌파의 영향력을 방치하면은 여러분 자손들이 중국인들의 식탁에 요리감으로 오를 수 있는 그런 일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걸 막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